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국회가 시행하는 조처입니다.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치 파괴, 의회 족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불친임 받았다고 낙인 찍고 오늘 같은 공무 수행 중에 이런 불친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등에 칼을 꼽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할 것이 아니면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했고 특별 이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인 만큼 이 결정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될 것이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예.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이 비속어 논란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비속어 논란도 영향을 줬을 테고 특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비속어 논란 관련된 대응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한국 갤럽 기준으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4%, 지난주에 발표됐던 한국 갤럽 조사 결과도 20%, 28%로 직전 조사보다도 후퇴를 했었거든요. 네. 추세를 보면. 가장 큰 게 지난주보다도 더 지지율이 내려간 것은 비속어 논란 그 자체보다도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대응 태도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만 18세 이상 2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입니다. 네. 그러니까 MZ세대가 보기에도 이건 뭐 대통령이 좀 유감을 표시하고 털고 가도 될 텐데 라는 반응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서 이게 언론이 여론을 호도해서 그렇다라는 입장을 냈잖아요. 그건 여론은 그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공약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적으로도 실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지지율이 빠졌고 또 60대에서도 올라가던 지지율이 오히려 역주행하는 현상이 빚어진 것은 그러면 MBC만 봅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MBN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럼 MBN 보신 분들은 지지율이 올라가기라도 했어야 될 텐데 이걸 뭐 MBC라고 하는 특정 방송사가 아니라 더 시청을 많이 하는 우리 MBN 같은 경우에도 보시고 이건 좀 다른 대응이 좋을 텐데 라고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보도인 거죠? 네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을 살펴봐도 30%대에 머무는데 이게 여당 지지 기반 아닙니까? 이른바 TK, PK 지역에 그렇죠.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것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사실 이번 주에 이제 그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조사 24%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지난 대통령 탄핵 있었던 대선 때 그 국민의힘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의 지지율 후보의 지지율이 24.1%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여당의 핵심 지지층이 한 24% 정도인데 그 입구에 지금 와 있다. 그리고 24%가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 8월 초에 나왔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어떤 정책 혼선 때문에 그 24%가 나와서 반등할 수 있는 그래도 정책을 좀 제대로 가져가면 잘할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번은 지금 대통령 본인의 리스크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이 좀 너무 충격적인 여지까지 한 번도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비속어를 쓴 게 방송을 탄 적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핵심 지지층의 기반인 영남권과 그다음에 이제 고려 연령층에서 굉장히 크게 흔들렸고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된다면 사실 상당히 좀 이 하반기 전국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네. 분기별로 또 조사한 지표가 있던데요. 윤 대통령이 2분기 그 직무수행 긍정률이 29%로 이명박 대통령이요 최저치를 보였다고 하던데 향후 윤 대통령 지지율의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이 광우병 파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외부 변수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핵심은 결국 소통입니다. 인사 참사가 있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주저앉았던 임기 초반의 원인은 인사였다. 소통은 매일 아침 도어 스태핑 등을 통해서 언론과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통이 아니라 형식적 소통이 아니라 네. 공감의 소통이 돼야 되고 이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오히려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MZ세대나 중도층이 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순방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지금 순방을 다녀온 대통령의 한국 갤럽 기준의 지지율은 만 18세 이상 20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에 그칩니다. 이렇게 네. 곤두박질 친 것은 결국 대통령이 대통령다워 보이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네.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보완하면 됩니다. 또 정책 좀 더 시간을 걸었다가 기다렸다가 성과를 내면 됩니다. 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다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죠. 이 소장님, 네. 윤 대통령의 이번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과 관련해서 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외교 순방 논란이 이게 언제까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이번 그 24% 갤럽 조사에서의 부정평가 이유가 그 외교 문제가 17%로 높게 나타났고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못한다라는 의견도 계속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외교 문제 또 해외 순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득점 포인트가 많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그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여론이 54%나 나온 건 상당히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순방이 계속 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좀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아마 참모진들은 여러 가지 그 이제 순방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조언들을 하고 또 뭐 시나리오나 이런 거에 다 준비를 많이 좀 탄탄하게 해줄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걸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신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라면 사실 앞으로 지금 하반기에 좀 해외 일정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속에서는 조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교 관련해서요. 예.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사실은 그 과거 대통령들 보면 해외 순방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후 이번 조사 갤럽이죠. 예. 부정평가 이후 모두 외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예.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왜 순방 효과가 있는지 하면 이른바 이것이 국뽕 효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시차가 적응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인데 네. 근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빚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를 보는 것은 8%밖에 되지 않은데 부정평가를 보여주시면 부정은 외교가 다시 또 더 올라간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17%고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네. 외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 경험, 자질, 부족, 무능, 발언, 부주의, 경제, 민생 살피지 않으면 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 결국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어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비서가 발언 논란 이후에 그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에 대해서도 썩 긍정적인 답변을 네. 못 끌어냈고 또 네. 사과가 필요하다 응답이 미디어 토마토 보니까요 60.8% 조원 네. 씨의 나이에서는 70%가 넘게 나타났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면 여론 향방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사과를 안 함으로써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많습니다. 사실 이번 그 갤럽 조사에서 24%는 사과를 안 하고 그 대통령실의 그 대응이 완전히 실패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특히 또 이제 오늘 그 국군의 날이었는데 여기서도 이 경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또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무조건 보여지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뭔가 좀 잘못되었을 때는 사실 남 탓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언론 탓을 해버린 거예요. 네.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정말 대통령 자질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신뢰도가 완전히 저하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과라는 것이 그런 어떤 정서적인 실망감을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안 하신 게 저는 상당히 여론 향방에 크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했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크게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거부했습니다. 향후 여론 흐름에는 여야 어떤 영향을 줄까요? 더 거칠어지겠죠. 이제는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 여야 대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제는 극한 대치 국면, 이른바 막장 정치로 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건 원하지 않는데 더불어민주당도 해임 건의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왜? 네. 이건 뭐 대통령실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특정 방송사와 대치 국면으로 가버리고 그렇다면 외교를 바꿀 생각도 없는 것이고 보완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다른 카드를 또 빼들 수가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분명한 것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에 대한 무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되어갑니까? 국회의장 또 김진표 의장에 대한 이 사퇴 결의안을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럼 또 국정감사가 이제 우리 화요일부터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 나와라, 문재인 전 대통령 나와라. 저는 지금 민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완전히 서로 간에 정말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가보자 네. 하는 식의 대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국정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이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가요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그 비속어 논란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직격한 배경 또 여론 흐름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좀 전에 배 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양당이 모두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향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것 같아요. 양쪽 당 모두. 근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속어 논란을 한 번 더 찝어서 딱 얘기한 거는 이 바이든으로 들린다라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재명 그 대표의 경우는 사법적인 칼날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의 어떤 이런 대응이나 여러 가지 발언들을 조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론 지형이 좋은 곳에서 그 여론에 부합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킬 거냐? 그거는 또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실점하지 않는 실점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을 낼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니, 이런 태도가 저는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 전쟁 상황에서는 이게 반사이익으로 얻는 정치적인 이득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지금 갤럽 기준으로 지금 우리 그래프 준비된 걸 아마 보여주실 텐데 갤럽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뒤지고 있던 그 상황에서 다시 지난 선거에서는 지난주에는 동률이 됐고 네. 이번 주에는 민주당이 상승한 거로 나오네요. 오차 범위 내지만 36대 31로 더불어민주당이 또 앞서갑니다. 이게 뭔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한 변화나 개혁이 있어서 메시지가 전달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타격을 주는 연동현상, 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했고 네. 결국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한다. 그러면 결국 중도층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중도층은 중간에 있다가 특히 MZ세대, 20대와 3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사법적 리스크와 민주당이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을 변명하거나 본인을 방어하거나 보호했다면 그것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득점 포인트를 얻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여론이 높은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됐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여야가 당분간은 어떤 여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되면 협치나 뭐 예를 들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이런 것은 물 건너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여당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이제 여야 대표회담하면 무조건 지지율은 올라가는 이벤트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지금 하지 않고 대치 국면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의 배경을 사실 솔직히 저희도 잘 알 수 없고 여론조사에서 이 바이든이냐 뭐 난리면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사실 역대에서 전부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은
어쨌든 저런 그 여론에 유리한 지형 국면에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동조해서 가겠다. 네. 지금 민주당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약간 그 흐름에서 지금 정반대의 길을 오히려 더 강한 흐름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정유석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면서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이게 조만간 나오는데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추가 징계도 예정이 돼 있고 어떤 전망이세요? 저는 6일 그날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새벽으로 넘어가는 10월 7일, 이달 7일 새벽경에 윤리위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길어지면 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부담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전체 여론이냐 국민의힘 지지층이냐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 또 중도 일부에서의 언더독 임팩트 동정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지 않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선긋기를 분명히 한다. 그렇다면 저는 최근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당에 대한 대통령을 향한 발언 등을 또 빌미를 삼아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이게 차기 당권주자들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것 같은데 차기 당권 구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시작이 됐고 사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그 여론의 지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는 결국에는 핵심 지지층은 지켜야겠다라는 흐름 속에서 더 강경 기조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지금 그 가처분 그 리스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이제 추가 징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조기 전대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거는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윤석열 그 친윤 세력이나 또 비윤이나 반윤의 세력은 여기에 모두 전면전을 걸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이 사실 이전에는 당신과 민심이 분리되는 흐름으로 지지율 패턴이 나타났는데 최근 경향을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서 당신과 민심이 점점 일치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더욱더 이 유승민 의원을 견제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인데요, 배 수장님. 예. 유승민 전 의원이요. 자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28.3%로 1위였던데. 예. 넥스트 워크 리서치죠? 그 조사에서. 위크 리서치.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주일 전보다 13.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게 이른바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언더독 이펙트. 또 하나는 이제 짠 현상이거든요. 누구를 볼 때 짠하다. 이러면 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잘나거나 아주 잘나서 자기 스스로 지지층을 견인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 괜찮은데 뭔가 같은 정치 세력 내에서 구박당하고 있다. 탄압당한다. 이러면 짠해지거든요. 그 마음이 작동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정권 초인데 친윤계의 결집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죠.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그래도 지금의 언더독 이펙트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의 말에 공감하는 국민의 내 지지층들도 있겠지만 바깥에서 그 외연으로 봤을 때 중도층이나 또는 진보층 또 수도권에서 지지하는 세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대구에서도 13.8에서 28.4%로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는 것은 이전에는 이른바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이전에 지금 와서 윤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과 유승민 전 의원의 관계를 보니까 아 짠하다 안 됐다. 아 예전에는 우리가 뭐 그런 배신자 이렇게 꼬리표를 들이댔었는데 그렇게만 볼 건 아니었네 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이제 정치적인 이 경쟁력으로 영향력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결국 자기 지지층을 얼마나 또 뿜어내느냐 품어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되겠죠. 근데 이은영 소장님.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이용호 의원이 예상과 달리 상당히 선전을 했잖아요. 야 이러다가 이게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유승민 전 의원 복수의 여론조사 1위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김기현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하네. 역선택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물론 역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 그 대통령 지지율을 통해서 이 여당의 핵심 지지층
앞까지 지금 이 지지율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프레지던시에 대한 그 높은 그 가중치를 많이 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이 이 유승민이라는 그런 약간 그 프레지던시에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이미지의 사람을 다시 발견하게 됐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역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 국민의힘은 그 당신과 민심 같이 지금 5대5 비율로 당대표를 뽑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일 다크호스가 되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지지율입니다. 이분이 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신 민심 모두 다 10% 정도 가져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약에 합쳐서 뭔가 전대에서 뭔가를 준비한다면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의 지지율이 상당히 저는 당대표에 근접하는 그러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배 수장님, 민주당 지지율이요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현재 정부 여당 실정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저도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3차원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쪽으로도 안 간다. 그건 뭐냐면 대결 구도 상황에서 우선 우리가 이게 진영과 이념간 대결이기 때문에 MZ세대도 아직 주춤주춤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안 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중도층도 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안 가요.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에 중요한 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의 비율이 갤럽 기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아직도 관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하나씩만 따져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어.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적어도 좀 다음 총선 전까지는 꽤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금의 구조 자체가 양강 구도의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전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게 MB 정부의 실패한 인사를 재활용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긍정적인 도움은 못 줄 것 같지만 추가 하락에 이것 때문에 추가 하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정평가 중에 인사 요인이 좀 많이 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 이 두 분은 초기에는 굉장히 높았죠. 그렇습니다. 인사가. 예.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을 좀 인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 빈자리는 좀 많이 지금 채워 넣은 상황이 되거든요. 이 두 분이 정책적인 어떤 평가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문회는 통과할 정도의 청문회는 통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인물이라는 판단에 지금 인선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어쨌든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두 분을 또 지금 외교부 장관 그 해임 건의안 낸 상태에서 이 두 분까지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면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장관이나 뭐 경사노 위원장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또 행동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 인선 자체가 지지율에 추가 하락을 가져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네. 이번 주 이제 국정감사 시작되잖아요. 예. 뭐 역시 정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지금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뭐 제3국에서 제2의 외환위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사정정국 또 여야의 충돌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저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이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 이 현안들을 보면서 답답하시지만 우리 분석만큼은 또 시원하게 또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이 빨리 그래서 저는 좀 정치개혁도 도모돼야 된다. 왜? 지금 현재의 87년 이후에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이 대통령제 그리고 이 지금 국회의원 제도로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 제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개혁이 신호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런 그 의미를 두는 것을 떠나서 정말 국민 차원에서 이제는 이렇게 돼서는 대국민 서비스가 없다. 우리도 왜냐하면 방송하고 나서 정말 오늘은 제대로 시청자분들께 분석해드렸지 곱씹어 보거든요. 전혀 그런 반성과 또 성찰의 기미조차 없는 것이 정치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손과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정치가 이제는 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 가능성 그 순방 전에 점쳐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밑으로 다시 들어간 모양새인데 만남이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획기적인 또 새로운 모습들이 연출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지금 이 방송으로 지금 모든 그 책임을 떠넘긴 상태에서 이제 방송과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준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야당 쪽에서도 여야 대표 제안을 할 것이라는 징후가 있으면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관계 분위기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현재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약간의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지금 가장 걱정 많이 하는 게 다음 달에 또 순방이 있습니다. 지금 네. G20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국민들 걱정이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국면을 좀 숨통을 열어주는 그거를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해야 된다. 예, 앞서 화면에 예. 그 국군의 날 행사 때 예. 선거 이후 처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그럼요. 예. 특별한 얘기는 없이 그냥 악수만 하고 지나갔죠. 저는 이럴 때 만나자 그래야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이 어렵습니다. 이 대표님 만나시죠.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민생을 위해서 국민들은 너무 지금 힘들고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하지만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런 또 환경이 도래가 된다면 만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갈 때 주가가 2000%포인트가 무너질 때 지수가 네. 코스피 지수가 그리고 기준금리가 저는 우리도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이 2번 이상의 빅스텝이나 울트라 스텝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저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됩니다. 이 와중에요. 예. 북한이 계속 지금 미사일을 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 북한 도발이 여야 대치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상수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팬데믹 이후에 현재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도 한 1년쯤 뒤면은 선거가 있고 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무언가 그 물꼬를 트는 대화, 특히 미국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는 상황은 좀 아직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그 총선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북한이 이제 좀 실제적인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당분간 긴장감 계속 고조시킬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네. 우리는 한치도 지금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저는 무슨 이야기냐.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것도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인데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는 경제,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